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고가 늘었다고 주장한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99%의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상의료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반론이 쏟아지자 정부가 일제히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응급실 앞에서 돌아서야 하는 환자들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먼저 정부 브리핑 내용부터 이혜원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저희가 담아온 의료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에 대해 응급 환자 사망엔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 사고가 늘었다는 주장은 의료진 사기를 저하하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도 응급실 위기론이 지적되자 오늘부터 일일 브리핑을 열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부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만 전공의의 병원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평시 대비 73%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대책으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4일부터 일부 응급실에 긴급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이미 응급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대부분에서 역류와 내시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흉부 대동맥 수술과 분만이 안 되는 곳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 건 정부는 응급실 수와 진료 여부만 보지만 의료진은 실제 환자를 살릴 수 있는지, 수술 환경과 진료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는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지만 응급실 폐쇄는 엄연한 현실이 됐습니다. 당장 충청 세종 지역 응급실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정기적으로 문을 닫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현장 상황을 강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 보통 때면 오고 가는 환자로 분주할 응급센터 앞이 고요합니다. 바삐 드나들어야 할 구급차 자리도 텅 비었습니다. 세종시에서 중증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 병원뿐인데 응급 전문의들이 잇따라 병원을 그만두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부터 앞으로 한 달간 저녁 6시에서 오전 8시 사이 성인 환자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간 일부 병원 응급실이 단기간 진료를 제한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장기간, 야간에 아예 문을 닫는 건 처음입니다. 급히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애가 탑니다. 성인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담석증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한 환자는 아예 다른 지역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습니다. 응급하게 아프면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수술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지금 아예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세종 다른 쪽 했는데도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119에 전화해서 가능한 대전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곳 외에 유일하게 응급실이 있는 인근 2차 병원은 쉴 새 없이 북적입니다. 뇌진탕 증상은 너무 심하면 환자가 굉장히 힘듭니다. 토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살짝. 네. 취재진이 머문 1시간 반 동안 교통사고와 낙상 등으로 30명 넘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한 여름 많이 치셔가지고 그냥 걱정해주시면 어디까지 치셔서 원래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했는데 기존 세종 충남대병원 환자까지 몰렸습니다. 전문의 한 명이 12시간 당직을 하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이제 주변 인근 대전, 청주, 이제 충청권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병원들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전원에 어려움이 있고. 건국대 충주병원도 어제부터, 강원대병원은 오늘부터 응급실 진료를 일부 멈췄습니다. 이대 목동병원이나 수원아주대병원 등 수도권 병원은 일단 폐쇄를 보류했지만 셧다운 도미노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정부는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병원이 적으면 강제로 당직 병원을 지정하겠다고 해
의료계에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황예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추석 연휴 협조 요청 공문입니다. 명절에 문을 열겠다는 동네 병원이 부족하면 정부가 직접 지정해 연휴 일주일 전에 문을 열도록 통보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500개 정도의 기관이 좀 문을 열기는 했었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신청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다만 이제 신청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원이들은 당장 정부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 통보로 개인의 자유와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만약에 강제 지정이 된다면은 법적인 조치를 같이 취할 부분도 생기겠다. 의협도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병원을 열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협회로 바로 연락 주시면 법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겠다. 정부는 의료계가 잘 협조해 줄 거라고만 강조했습니다.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자칫 환자만 명절 내내 병원을 찾아다녀야 할지 모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22대 국회가 오늘 지각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며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22대 국회는 5월 말 임기가 시작됐지만 개원식은 석 달이나 늦은 오늘에서야 열렸습니다.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당초 7월 초쯤 예정됐지만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하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그리고 결국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정상적인 국회라며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막말과 탄핵 거론은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불참을 두고 원고에 없던 발언을 꺼냈습니다.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민주당은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은 야당을 문제 삼으며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당 안에서는 한동훈 지도부와의 불편한 관계도 영향을 끼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유한울 기자입니다.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공식 회동에 양쪽 모두 대화에 물꼬를 텄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여야 관계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우려를 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이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대안이 있다면 우리가 왜 안 받겠느냐면서 여야 대표도 추석 대란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친윤계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시각차로 대통령도 불쾌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굉장히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좀 섭섭하지 않을까.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불편해하는 기류도 직격했습니다. 플랜 B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정밀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당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여당이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힘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 주도권 다툼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또 야당이 최상병 특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걸로 보이면서 특검 거부권이 반복되는 도돌이표 전국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 후보자가 주도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는데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말조심하라며 청문위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야당은 김용현 후보자가 인수위 시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업무를 이끌었던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혈세만 낭비한 졸속 이전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국민의 약속입니까?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게 국민의 약속이었습니까? 용산으로 이전한 게 아니라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게 약속이었습니다. 부족한 이전 비용을 메우기 위해 공무원 급식비까지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세상에 빼먹을 거 빼먹어야지. 공무원들 통근비,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경비단의 군인들 급식비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한 개 306억입니다. 946억 들었어요.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승인이 된 사안이라면서 졸속 이전도 예산 낭비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관저 출입 기록을 놓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선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을 임종득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바랍니다. 한편 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해병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 기록 조회 요청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해병대는 김 후보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수사 외압 의혹 제기에도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 누구와도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한데 야당은 충암고 출신들이 잇따라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계엄령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김 후보자는 거짓 선동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정원 출신 박선원 의원은 전두환 시절의 하나회를 언급하며 충암파 의혹을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군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아있는 하나회, 그 뒤로 뭐가 있었습니까? 알짜회, 그다음 충암파, 용현파가 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가 직접 측근들을 불러 모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 후보자는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2016년 박근혜 정부 계엄령 준비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추미애 의원은 충암파에 대한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등학교 선배인 경호처장이 우리 아빠 밀어준데 윤석열 임기 안에 우리 아빠 대장까지 달 것 같아 이렇게 수차례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김 후보자가 부인했지만 야당은 계엄에 관여할 수 있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을 모두 충암고 출신으로 채우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계엄 문건과 인사 시스템적으로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김 후보자는 계엄을 해도 군이 따르지 않을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연일 계엄령과 관련한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까지 나섰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표회담 하루 만에 다시 계엄령설을 띄웠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습니까?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닙니까? 국민의 관찰과 진단,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2017년 기무사 계엄 준비 문건에서 야당 의원을 불법 시위 참가 등으로 현행범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엄령이 준비되고 있다는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계엄 논의를 하더라도 대부분 모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 시점에서 권력 어디선가 계엄 논의가 있어도 정부 여당과 군 관계자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 2017년 후보자의 경우를 비추어봐도 당연히 정상이겠죠? 그렇겠죠. 대통령실은 민주당을 향해 괴담 유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내 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JTBC 최규진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임시정부는 건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자가 자신의 책에서도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적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월 한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가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이 건국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역사관 논란이 일자 1919년 임시정부부터 1948년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이 건국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같은 달 나온 안 후보자의 책을 찾아봤습니다. 1948년 건국 당시 대한민국은 소련의 조종을 받은 북한의 반대로 이남에서만 민주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표현만 보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같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19년 한 언론 칼럼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지만 1919년을 임시정부 수립일을 이제 건국일로 명확히 표명하고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책에 이런 것 건국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신이 아닐까. 헌법재판관 시절 가족 동반 출장 의혹을 두고는 거짓 해명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가족과 해외 출장을 함께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4번 가운데 3번을 배우자와 다녀온 걸로 확인된 겁니다. 기록이 나오자 동행이 맞다며 말을 바꿨고 배우자의 경비는 스스로 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문회 답변서에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은 부모가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가 친구를 통해 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은 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는데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딸 부부에게 생계 지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해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담해야 할 돈을 타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부담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던 검찰이 수상한 흐름을 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친구에게 줬고 이 돈이 다혜 씨 통장으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통장엔 김 여사 친구 이름 옆에 김 여사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쫓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혼한 딸에게 실명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돈 세탁이 목적이라면 실명으로 돈 거래를 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돈을 보낸 건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여서 서 씨 취업과는 완전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사에 언급된 청와대 직원은 당시 이미 청와대에 있지 않았다며 확인도 안 된 정보를 흘리는 전형적인 검찰식 언론 플레이자 제2의 논두렁식의 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계속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이 소식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연 기자, 이게 고발된 지 4년이 넘은 수사인데 왜 지금 시기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지난해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으로 가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네.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물증들을 본격적으로 모아서 분석해 온 게 1년 정도 됩니다. 네. 2020년 국민의힘 등이 고발을 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증거가 해외에 많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가 돼 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수사가 속도를 낸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다. 당시 사위가 받은 월급 등이 뇌물이다. 이렇게 보고서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의존했다. 이것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이걸 경제 공동체라고 하죠.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생계를 지원하다 채용이 된 뒤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이 생계 지원을 타이 이스타젯 등이 대신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는데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걸 경제적인 공동체로 보고 곽 전 의원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딸이 취업했다는 게 뇌물로 판단돼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뇌물이란 게 결국엔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걸 텐데 이걸 입증해야 뇌물죄도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 등을 바라고 서 씨를 특혜 채용하고 생계를 지원했다는 진술이 필요한 건데요. 하지만 이 전 의원은 물론 당시 채용 과정을 알고 있다고 검찰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검찰이 이 청탁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순 여사도 수사를 받게 됐는데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김 여사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각각 다른 사안으로 수사를 받는 건 이례적인데요.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제대를 한 달 정도 앞둔 육군 병장이 부대 내 격리시설에서 지내다가 17일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시설은 부대 내 코로나 확진자 격리 장소로 쓰이던 임시 숙소였는데 숨진 장병은 동료들에게 텅 빈 건물에서 홀로 춥고 외롭다, 고충을 호소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숨진 국방정보본부 소속 병장 A씨가 지내던 숙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시설로 쓰던 곳으로 부대에서 떨어져 외딴 곳에 있습니다. A씨는 근무 중 발생한 일로 후임병들과 분리 조치돼 이곳에서 홀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건물에서 춥고 외롭다며 동료들에게 고충을 호소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격리 17일째, 이불을 덮은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 점호를 하지 않아 물건을 가지러 들른 간부가 오후에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부대에서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했고 점호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인원 관리도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군사경찰이 올 4월 부대장 등 6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데 사건 발생 10개월 가까이 지난 아직까지 관계자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선 해당 병사는 근신 징계가 아닌 분리 조치 중이었다며 군검찰의 수사가 끝난 뒤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경찰이 이렇게 텔레그램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가해자들은 운 나쁜 몇 명만 잡히고 말 거라며 비웃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이거 제작을 의뢰했고 넌 텔레그램이야.
내부의 수사학교가 불가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애매하다. 이미 당 폐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은 더 어렵죠.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주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사람이 22만 명. 딥페이크 방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학교는 전국 수백 곳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앞다퉈 대응 방침을 밝히자 가해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 딥페이크 대책본부입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 같은 반과 학원 친구 10명의 프로필 사진을 합성했다며 변호사 상담을 받을지 고민합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무섭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처벌 안 된다며 비웃는 분위기입니다. 운 나쁜 애들만 본보기식으로 잡을 테니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겁니다. 텔레그램 탈퇴 등 대응 방안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이유, 실제 우리 법에 구멍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작을 의뢰하거나 보기만 한 걸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 들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굉장히 나쁜 그런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고. 법과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이 무섭게 불어나면서 무주택이 아니면 아예 주택 관련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들이 등장했습니다. 수도권의 주담대 한도도 이달부터 더 줄어들어 대출 절벽 우려도 나오는데 이 소식부터 이상화 기자입니다. 내일부턴 주택이 한 채라도 있다면 카카오뱅크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관리에 초강수를 둔 겁니다. 우리은행도 다음 주부턴 수도권의 경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실행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은행별 추가 규제가 신설되면서 현장에선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는 거래가 실수요자들이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4%가 넘어가니까 이율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려고 그거 서둘러는 거. 그 하루 사이에 막 이율이 달라지니까 부지런히 그냥 빨리 서명해가지고.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대출 수요자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대출 난민까지 등장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비교를 금리 비교를 했더니 은행이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이달부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시행됩니다. 다만 주택거래 시점과 실제 대출 집행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최근까지 주택거래가 느는 점을 고려할 땐 당장 규제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각종 핀셋 규제에도 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70% 수준까지 풀려있는 담보 인정 비율, LTV를 조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불황에도 잘 팔린다는 백화점 명품도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명품 매출이 두 자릿수로 준 건 4년 4개월 만에 처음인데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간 금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준 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거래가 늘어나면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이 준데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백화점 전체 매출 가운데 명품이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명품 매출 감소는 백화점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 믿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고 굳이 매장 안 가더라도 핸드폰으로 쉽게 살 수 있어가지고 직접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중고로 명품을 사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국내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약 24조 원인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32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던 명품을 중고 플랫폼에 다시 내놓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백화점에서의 구매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고요. 그 대신 이제 온라인 사이트라든가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데다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할 거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장밋빛 전망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가 살아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등이 견인하며 수출이 늘어난 거 말고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없다는 건데 공다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정부의 경제진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경제를 낙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우선 쪼그라든 내수입니다. 국정브리핑 하루 만에 나온 통계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어서 소비를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7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4개월째 내린 건데 이것도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길어진 고물가와 고금리로 쓸 돈이 없어진 겁니다. 실제 2분기 가계 흑자 규모는 2년간 계속 줄며 월 100만 원 선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내수가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가계빚은 무섭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은 한 달 새 1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증가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연초부터 정책 대출을 장려하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꾸준히 줬고요.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DSR 시행 역시 돌연 2달 미루며 대출 관리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제서야 사실상의 대출 총량 규제가 시작됐지만 가계 이자 부담과 소비 위축의 악순환은 당장 끊어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늘며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 수 있고 재정으로 돈을 풀자니 세수 펑크가 걱정입니다. 지난해 50조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세수 결손은 올해도 3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수는 주는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 재정과 경기 부양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갑작스러운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연희동 도로는 석 달 전 조사 때만 해도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엔 탐지 장비도 기술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민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시는 3개월 전 땅꺼짐 우려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 레이더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2명이 크게 다친 땅꺼짐이 있었던 연희동 도로도 포함됐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점검만 했을 뿐 잡아내지 못한 겁니다. GPR이 감지할 수 있는 심도는 한 2-3m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발생한 싱크홀은 감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더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보유한 GPR 장비는 3대, 민간업체 장비는 4대입니다. 단 7대로 서울시 관할도로 11,000km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자원이 된다 그러면은 뭐 매주라도 전 도로를 다 점검하면 되겠지만은 싱크홀을 유발하는 노후 상하수관을 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도 아직입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집안 침하 957건 가운데 발생 원인의 절반은 상하수도관 손상이었습니다. 서울시는 2년 전 인공지능으로 하수관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정확도가 낮아 현장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함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적용하기는 좀 힘들어서 다시 좀 알고리즘 고도화 작업을 한 이후에 그때 다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비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내에선 땅꺼짐으로 달리던 차량이 그대로 구멍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면 말레이시아에선 길을 걷던 사람이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실종자의 신발 외엔 더 찾은 게 없는 상황인데 땅꺼짐 사고가 또 날 수 있다는 우려에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일행 뒤를 따라 천천히 걷고 있던 여성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꺼집니다. 지난달 2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심가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순간입니다. 바로 옆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도 빨려 들어갈 뻔했다 가까스로 올라왔습니다.
싱크홀의 깊이는 약 8m로 당국은 그 아래 거세게 흐르는 지하수에 피해자가 쓸려 내려갔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색 활동은 9일 만에 공식 종료됐습니다. 피해자의 슬리퍼 한 켤레 외에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Keselamatan ini ada beberapa perkara yang kita tengok, iaitu pertamanya keselamatan kepada anggota ataupun pasukan yang turun ke bawah untuk mencari mangsa. Perkara kedua ialah keselamatan kawasan. 특히 사고 발생 닷새 만에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2차 싱크홀이 발생했던 점이 공포심을 키웠습니다. 수색 작업으로 땅 밑을 파는 과정에서 다른 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새어나와 집안이 추가로 침식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시장은 사고 인근 약 200m 구간을 향후 6개월에 걸쳐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구조를 기다리던 가족은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린 뒤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추석 응급진료는 02-800-7070. 이 번호 혹시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저는 익숙하죠. 뭐 기자들이야 너무나 익숙한 번호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대부분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이 7070 앞뒤가 똑같은 이 번호 바로 대통령실의 내선 번호입니다. 네.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른바 VIP 경로설이 제기된 게 지난해 7월 31일이었죠. 바로 그날 당시 이종섭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번호가 바로 800-7070 번호였는데요. 자, 이 번호 경호처로 확인이 됐었죠. 가입자명이. 그렇습니다. 네. 가입자명이.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지금까지 이 실제 번호가 맞는지 이 번호를 사용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은 일관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일체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 회의 실시간으로 북에서도 아마 시청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밝히려면 뭐 수사를 통해서 이 번호 누가 사용한 건지 당연히 밝혀져야겠죠. 근데 이 번호랑 추석 연휴 응급진료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오늘이었습니다. 의정 갈등의 한 축이죠.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 추석 당시에 응급진료가 필요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곳으로 전화를 하라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119 보건복지 콜센터나 119가 있고요. 또 인터넷에도 하고요. 맨 아래를 보시면 대통령실 02-800-7070으로 연락하라 이렇게 적어서 공문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내문을 만든 건가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자, 국민 여러분께 얘기를 합니다. 의료 대란을 해결해야 할 대통령은 지난주였죠.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고 가동되게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석 기간 응급진료 이용은 아래 정부기관 또는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은 겁니다. 자,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료 대란의 어떤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발언들이 나왔긴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실제로 이 안내문을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은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800-7070으로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한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비아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대부분 알고 있지만 막상 대통령실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청문회가 열렸는데 자, 이 자리에서도 김 후보자가 전직 경호처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로 지정돼서 확인해줬고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걸 무슨 안보 상의를 할 수 있나요? 이 해당 번호는 누가 사용한 전화입니까? 제가 확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경호처장님이 확인 안 되면 누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신이 합니까? 뭐 거사가 합니까? 부처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번호 밝힐 수 없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이슈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같은 메모, 다른 내용. 자, 어제였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이 끝났죠. 과거와 달리 합의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또 과거처럼 끝나자마자 180도 입장이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이른바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법 관련 내용인데요. 자, 야당은 지금 한 대표가 내세운 조건에 대해서 다 받겠다.
빨리 특검 법안을 발의하라 이런 입장이죠. 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어제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민주당 측에 배석했던 조승래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 대변인은 한동훈 대표가 법안을 낼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했다. 이렇게 들었고 자신이 메모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이 자리에 배석했던 곽규택 국민의힘 대변인은 무슨 소리냐. 그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 적은 없다. 또 나도 메모를 했지만 들은 기억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저 자리에서 메모를 했지만 전혀 다른 내용들을 메모를 한 셈이죠. 결국에 핵심 법안 발의인데 이 법안 발의를 놓고 양당의 입장차가 지금 크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분석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남산 둘레길에서 버스가 미끄러지며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엔 미끄럼 방지 포장이 깔려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길이 더 미끄러워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 내린 남산 둘레길에 버스 한 대가 넘어져 있습니다. 모퉁이를 막 지난 내리막길입니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은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페인트 때문에 결국 버스가 넘어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페인트 때문이라는 이 말, 무슨 의미일까? 한 50m까지 브레이크가 안 들어. 사람 죽으란 거예요. 그렇게 미를 많이 했어요. 개발 좀 하지 마세요. 미끄러지니까.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 기사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사고 지점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 깔렸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길이 오히려 더 미끄러워졌다는 겁니다.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거칠기나 이런 게 좀 살아 있는데 이쪽은 맨들맨들하잖아요, 그죠? 애초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도료에 돌 알갱이를 섞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다 갈려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 코팅막만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페인트만 남으면서 도로를 스케이트장처럼 만들었습니다. 눈비 오는 날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비슷한 상황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경남 양산에선 미끄러운 도로 포장 탓에 버스가 뒤집어졌습니다.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자체는 사고 지점 포장을 모두 벗겨냈습니다.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점검 보수해 일정 이상 마찰력을 갖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못 미쳤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기후 대응댐 14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후보 지역마다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지 가운데 충북 단양은 명승지인 단양 팔경 일부가 수몰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는데 정영재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이 셋강은 오랫동안 마을 아이들 놀이터였습니다. 흐르는 물 옆엔 하얀 모래가 깔렸습니다. 물에서 놀다 나온 아이들은 이 모래에 누워 햇볕을 쬐습니다. 하루 종일 물에서 살았죠, 정말 어릴 적에는. 집에 들어갈 때면 눈알이 밝을 정도로 수경도 없이.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나온 계곡. 신선이 놀다 간다고 붙인 이름 서남 계곡입니다. 경치 좋기로 이름난 단양 팔경 가운데 삼경이 이 지역입니다.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오래 이 물가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경 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삼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곡이 아름다운 계곡이 수장이 된다는 게 이제 절대 안 됩니다. 단양이 새로 건설할 댐 후보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마을 곳곳엔 반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막은 오면은 또 퇴적물 쌓이고, 퇴적물 쌓이고 물을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절대 여기서는 뭐 하여튼 필요 없어요. 충남 지역 곳곳은 찬반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또 다른 댐 후보지 충남 청양. 반대하는 주민들은 환경부 설명회를 막아섰습니다. 왜 우리가 환경부 때문에 주민들끼리 싸워야 됩니까? 하지만 찬성 목소리도 그만큼 분명하고 절박합니다. 인프라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체류형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이 소득에 기여할 거 아니냐. 물 제대로 이제 못 잡아줬기 때문에 이 댐이 이제 무너져서 금강물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범람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후 위기가 커지는 만큼 해법을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갇혀있는 원숭이 신세 같다며 과거 몽키 하우스로 불렸던 곳이 있습니다. 여성 인권 유린의 장소인 성병관리소인데 동두천의 마지막 남은 성병관리소 건물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인데 지금 이 어린이박물관 울타리 바깥으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떠들썩하면서 또 주목하고 있는 그 2층짜리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하얀색 콘크리트가 보이는데 이쪽입니다. 네, 지금 이 건물이 바로 옛 성병관리소 건물입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저 팔각형 지붕 건물이 초소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쪽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이 성병관리소 본관입니다. 저희가 2층으로 돼 있고 방이 7개, 최대 140명까지 수용 가능한 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죠? 유리창을 보면 이렇게 사실상 감옥처럼 창살이 쳐져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둬놓은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건물 뒤편에 난 진입로로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동두천시가 철조망까지 설치해 막은 상황.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 점거할 수도 있어가지고 예. 네, 문 열어드리거든요. 죄송하지만 저희 촬영 목적으로 혹시 잠깐만. 돼요. 방금 언급된 시민사회단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청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다 쓰러져가는 듯한 이 건물을 왜 철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인 장소, 그리고 평화와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전환시켜서 활용하자라는. 이 건물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동두천 지역 성매매 종사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병 검사를 했던 곳. 이후 30년 가까이 방치된 이 건물의 또 다른 이름은 몽키하우스. 당시 이 몽키하우스에 감금됐던 여성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몽키하우스라는 건 왜 몽키하우스예요? 그 한마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감옥은 감옥인데 그냥 우리는 죄를 안 졌잖아. 그러니까 몽키들, 원숭이들도 죄를 안 졌는데 동물원에다가 감금시키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국가에 의한 강제 구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기 밤에 들어가서 낮에 나올 땐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봉고차가 도착하니까 이제 누가 문을 열어줘갖고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와갖고 그냥 문 하나 있는 데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성병을 치료한다며 독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 주사는 진짜 너무너무 아파. 그거 맞고 임신도 못한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내 다음에 맞는 언니도 죽는 줄 알았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기절을 한 상태에서 말을 하고 팍팍 치면서 머리 치고 막 나 그 사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깨더라고. 예전에 막 여자가 막 뛰쳐나오고 막 그랬었어. 난리가 났었어. 대본에서 부도덕처럼 감금해놓으니까 여자들이 막 뛰쳐나오고 막. 우리 법원은 미군과의 군사동맹 유지를 위해 또 달러 벌이를 위해 국가가 이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장려했고 성병관리소 운영은 집단적 불법 수용이라며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전국 40곳에 있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이 동두천에 딱 하나 남았습니다. 동두천시는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 수요자 확대개발 사업에 따라서 이제 뭐 온천이나 뭐 이런 관광 시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는 6일 동두천시 의회가 철거 예산을 통과시키면 올해 안에 이 건물은 사라집니다. 미군 대상 성매매가 뭐 그리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이걸 보존하자고 하느냐 취재 중에 들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여성들에게 직접 성매매를 장려한 그 인권 유린의 끔찍한 역사가 담긴 이 장소 결코 자랑스러울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곳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 개발해보자는 것. 우린 이걸 다크 투어리즘이라 부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발탁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잤다. 홍명보 감독이 처음엔 무서웠다. 축구 대표팀이 소집되자 선수들이 쏟아낸 말들입니다. 특히 고3 학생으로 태극마크를 단 양민혁 선수에겐 오늘은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날이었는데요. 그 현장을 홍지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을 빼앗아 날카로운 가마차기 슛으로 골을 만들고 몸을 흔드는 속임 동작으로 수비들을 제친 뒤 크로스를 올리고 K리그의 한참 나이 많은 형들 앞에서 당돌하게 드리블과 슛을 날리던 고3 학생 양민혁.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가장 잘한다는 선수들과 함께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의 소집 첫날, 양민혁의 순간들은 긴장으로 채워졌습니다. 표정은 딱딱히 굳었습니다. 낯설지만 이제 진짜 경쟁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K리그 무대를 흔들었던 양민혁이 오는 5일 열리는 월드컵 최종 예선 성격의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에서 뛸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월드컵 예선이다 보니 최고의 선수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축구의 미래 양민혁은 대표팀 안에서는 가장 풍부한 자원들이 몰린 윙어들과 자리 싸움을 해야 합니다. 측면에는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까지 쟁쟁합니다. 그래도 덕담은 이어졌습니다. 좀 더 즐겁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또 소속팀에서 했던 그런 좋은 모습을 또 대표팀에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선배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양민혁의 대표팀에서의 첫날은 긴장과 흥분이 교차하며 지나갔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황희찬을 비롯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차례차례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명보호는 내일 26명 모두가 모입니다. JTBC 홍지웅입니다. 124경기에 나서서 124득점. 야구에서 이 한 경기당 득점 1개씩을 했다는 건데 이게 과연 누구의 얘기일까요? 기아 김도영 선수는 홈런 잘 치고 도루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종범도 못 해본 득점 기록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팀이 0대3으로 끌려가던 순간에 김도영이 공격에 불을 지핍니다. 3회 초 중견수의 키를 넘긴 타구에 3루까지 내달립니다. 이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자 5회 초 다시 기회를 만듭니다. 볼넷으로 걸어나가며 찬스 물꼬를 튼 뒤 후속 타자 최영우의 2루타 때 홈까지 파고듭니다. 어떻게든 나가는 야구를 하고 출루하면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를 하면서 득점 가능성을 끌어올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올 시즌 124경기에 나서 124득점을 쌓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경기당 득점 1개씩 썼습니다. 그만큼 출루하면 득점 확률을 높이는 야구를 했던 겁니다. 김도영의 빠른 발과 주루 센스는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고 동시에 같은 팀 선수에겐 안정을 끌어내줍니다. 김도영을 향한 기대는 이제 40홈런 40도루 도전으로 모아집니다. 35번째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대기록에 홈런 5개와 도루 4개만이 남았습니다. 감이 좋다 보니까 한 번 더 잡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오늘 좀 더 신경 써서 했던 것 같고 21살 김도영은 2개의 타점만 보태면 단일 시즌에 타율 3할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야구, 김도영은 이런 진기록을 앞에 두고도 그냥 즐기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런 관심들을 되게 즐기는 것 같고 중요한 경기일수록 더 편하게 하자 하고 JTBC 정사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모처럼 한낮에도 선선함이 느껴졌는데요. 특히 서울은 무려 34일 만에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예상되는데요.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한낮엔 볕도 뜨겁게 내리쬐면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밤까지 빗방울 수준의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도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고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흐린 하늘을 보이다가 밤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오늘 밤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전남을 제외하고는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더위가 덜하겠지만 서울은 낮 기온이 31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금요일에는 동해안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